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3권 분립으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 등이 주기적으로 치러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국가와 정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로 보는 민주국가와 정부에 대해 함께 나눌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진입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네, 박지훈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서 이 공화국은 공화제로 운영되는 국가를 의미하죠. 주권을 가진 시민은 그들의 인권과 이익을 위해서 대표자를 선출해서 국정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공화제는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들이 견제를 이루면서 작동하는 정치 체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2022년 대선을 앞둔 지금 이 진영 간의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부각된다라는 분석들도 있거든요. 이번 20대 대선을 앞두고 시대적 정신으로서 공화의 가치 어떻게 작용할까요? 공화정이라는 게 전제 군주제하고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한쪽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 정권이 바뀔 수 있고 바뀌어질 수 있고 뭐 권력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수가 지배하는 그런 형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국민 주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원리가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어떤 가치가 이 다수의 지배 이념에 부합할 것인가. 여러 가지 뭐 가치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 문제에서 어떤 공정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대선에서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 이 공화정에서도 또 국민 주권이나 다수가 지배하는 것 중에서도 어떠한 가치가 주목될 수 있는 그런 대선을 생각이 듭니다. 네, 박사님께서는요? 네.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화정이라는 것 자체가 전제군주정이라든가 아니면 귀족정하고 좀 다른 게, 뭐 군주정이나 귀족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특정한 개인이라든가 특정한 집단이 훨씬 권한을 많이 갖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치 지배 체제입니다. 하지만 공화정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본인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국가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공화정의 가치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가치라든가 본인들이 원하는 뭐 부동산이나 교육이나 재산이나 행복 같은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대한민국 상황을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한 게 많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낙담을 하고 좌절하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보게 되거든요. 이미 기득권을 가진 40대나 50대나 기득권층에 비해서 지금 막 사회에 출범하고 있는 젊은 층들은 본인들이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젊은 층들에게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민주국가라는 단어가 생각으로는 참 빠르게 이해가 되지만 누가 설명을 한번 해봐 하면은 정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알면 알수록 유익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은 서구에서 전파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정치적 상황과 역사를 통해서 형성되고 발전되어 온 정치 체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민주공화국은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는 3.1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형성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민주공화국들, 서구의 민주공화국들은 뭐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각 국마다 약간 케이스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제군주라든가 귀족들의 항거하는 과정에서 수백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우리 헌법 전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일제 식민 지배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3.1 독립운동, 그리고 그 정신으로부터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식민지에 대한 지배, 또 이것에 대한 항거로부터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그 우리나라 헌법에서 지적하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 4.19의 민주 정신입니다. 그래서 4.19라는 것은 당시 이승만 정부가 독재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불의에 항거에서 나타나게 된 혁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끊임없이 식민 지배든 아니면 독재에 대한 저항이든 이러한 저항을 통해서 만들어 온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비민주적인 행태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속적인 저항, 항거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박사님께서 이제 민주공화국 형성과 발전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제66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중심제의 정치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정부는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그렇죠. 있을까요? 통치 이제 구조에 따라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또 의원정부제 이렇게 네. 크게 분류가 가능한데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 돼서 이끌어가는 구조를 대통령제라 그러고 네. 의원내각제는 국회하고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다수가 그래서 행정부를 운영해가는 네. 영국이 대표적인 나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를 좀 합쳤던 게 의원정부제라고 네.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제이긴 한데 네. 순수한 의미의 미국식 대통령제는 아니고요. 음. 의원내각제가 좀 가미됐거나 혼합된 대통령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의원내각제 요소로는 국무총리가 있다라는 거 하고 네. 또 국회에서 뭐 국무위원이나 뭐 정부를 불신임하거나 뭐 불신임 아니어도 해임이 가능합니다. 네, 네. 해임 건의한다는 거 뭐 등등 법률안을 정부가 제출하는 거 등등의 의원내각제 요소가 상당히 많은 대통령제이고요. 네. 미국의 대통령제는 이제 4년씩 뭐 2번 정도 하는 네, 네. 건데 우리는 좀 독특하게 5년 단임을 하도록 되어 예.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의 독특한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학창 시절에 좀 배웠던 기억이 언뜻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뭐 네. 계속 달라졌어요. 헌법 네. 바꾸면서 특히 20하고 시절 그러니까 네. 의원내각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음. 장면 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 이래가지고 했던 적도 있는데 또 대부분 네.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돌아갔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전 미국하고 같은 대통령제가 네, 아닌 네. 많은 의원내각제 요소가 혼합된 대통령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대통령제도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이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역사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질까요? 지금 20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선거들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기존의 선거들을 보시게 되면 87년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네. 그 이후에 92년이나 97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시대적인 의미가 있었다면 이번에 20대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 국가적 위기를 얼마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 국가적 위기라는 것은 단순히 감염병의 확산만이 아니라 사실은 감염병 확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산하거나 실직하거나 경제가 위축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의 문제, 또 실직의 문제,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 이러한 걸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민주주의의 발전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정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 20대 선거는 좀 다른 의미의 뭐 민주주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정립됐다고 하면 네. 결국은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으로 국가가 국민한테 어떤 것을 해야 되고 국민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네, 네. 뭐 그런 것들을 가를 수 있는 선거가 될 것 같아서 뭐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없겠지만 그렇죠. 또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선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 사회적인 위기가 정말 많은데 이것들을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런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들 최근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실 대통령제라는 건 그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네. 그 정치 역사가 오래된 유럽의 국가들은 대부분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족들의 저항에서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의원을 만들고 의회를 만들면서 의회의 기본을 해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제는 미국이 처음 도입한 거나 마찬가지여서요. 네. 그 역사가 수백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로는 대통령으로 그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계속 대통령제의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우리가 얘기할 만큼 의회도 무시하고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막 독주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의 집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들이 미국이나 한국을 제외하고는 남미나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대통령제를 채택을 했는데 이런 국가들에서 대통령이 한번 당선된 다음에 선거를 계속 치르거나 민주주의가 확산되지 않고 대통령이 독재로 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권한이 집중되는 부분이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삼권 분립을 통해서 확실하게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을 완전히 구분하고 미국의 헌법에서도 의회를 제1장에다 넣고 있을 만큼 의회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문제점은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번의 선거로 의회를 선출하고 그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선거로 끝나는데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도 선거를 선출하고 네. 국회의원들도 선거를 선출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두 개의 정통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본인이 하고 싶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거나 또 의회의 다수당이 집권당이 아니라 야당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과 의회가 대립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권정부 또는 분립정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제에서 정책이 잘 추진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도 문제고 의회와 대통령이 또 충돌을 하게 되는 것도 문제고 적당히 좀 견제와 타협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2020년 OECD의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더 나은 삶 지수는 OECD 38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28위를 기록했더라고요. 2012년에 24위, 그리고 2015년에 27위까지 떨어졌는데 그것보다도 더 떨어진 수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새로운 변화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과연 이상적인 민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2022년 대선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경제력도 상당히 높아요. OECD 네. 국가 중에 경제 규모라든지 또 10위권 안쪽에 되고 또 그리고 뭐 민주주의 지수도 높은데 문제는 우리 삶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게요. 네. 경제력도 좋고 민주주의 지수도 좋은데 삶이 좋지 않다. 지금 계속 있던 그대로입니다. 불평등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상대적인 어떤 빈곤함 네. 그게 너무 크다라는 게 보이고 이제껏 우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많이 달려왔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어떤 상대적 빈곤감이라든지 사회적 연대라든지 네. 그런 부분을 좀 다시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또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민주주의 실현에서 이런 박탈감이라든지 네. 이 빈부 격차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이라는 거는 이 보통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그냥 내일 끼니를 걱정하지 않고 오늘 저녁에 일찍 퇴근해서 집에 가서 가족들과 맛있는 밥을 먹거나 네.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즐겁게 놀거나 이러기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 만나기도 되게 쉽지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논의 과정에서 계속 나왔지만 한국이라는 사회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 이런 성장을 너무 짧은 기간에 네.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피로도도 높아진 게 사실이고 또
또 한편으로는 경제 성장을 해가는 과정에서 부가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경제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본인이 원하는 걸 추구할 수 있는 삶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건강이거나 뭐 아니면 가족과의 행복한 삶이라면 이런 걸 추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뭐 회사를 키우겠다든가 이런 다양한 개인들이 원하는 다양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과연 그러한 기회를 균등하게 모두에게 제공하느냐 이러한 문제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2022년 대선에서는 아마도 그러한 문제 제기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러니까 불평등 또는 불공정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시정을 통해서 모두가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분명히 발전되어 온 거는 맞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건강한 견제와 타협이 있는 공정한 민주주의가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두 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정치 발전을 이루는 대한민국 정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 나가길 바라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